네, 요즘 금융시장의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환율입니다. 어제 1,560원을 넘어서기도 했던 환율이 오늘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환해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1,520원대 전후로 해서 지금 다소 안정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분 모셔봤습니다.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이신 변정규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환율에 대한 걱정이 참 많죠. 네, 네. 1,560원. 오늘도 다소 안정됐지만 그래도 1,520원 전후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이다. 뭐 이런 타이틀을 보니까 사실은 더 겁이 좀 확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뭐 내려오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좀 내려와서 이제 보합권에서 유지를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침 또 보시니까 그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평 줄무늬를 입고 있네요. 아, 오늘 저희 드레스 코드가 좀 예, 보합권에서 일치합니다. 이렇게 오르지 말라 보합. 환율이. 아, 요 환율 보합을 기원하는 저희 옷이었군요. 예, 아유, 조금 또 내려가도 좋고요. 의미를. 네. 네,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네. 예, 중동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보통 고용지표가 좋으면은요 주식 시장이 주가가 엄청 뜁니다. 근데 이번에는 폭락을 했죠. 왜냐하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이제 케빈 러시 신임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 완전 포기하고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겠구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걱정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락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지금 뭐 어제 오늘 좀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약세는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 지수가 문제입니다. 이게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하반기 벌써 이제 그 신현성 총재께서는 7월 16일 다음 금통위에서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인상이 될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율에 가장 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금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잖아요. 예,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의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2.5%,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상하단으로 돼 있으니까 상단을 보면 3.75%, 이제 그 차이가 1.25% 포인트 이제 역전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니까 신용 등급이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환율이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이런 고환율은 금리 격차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의 향방 하반기, 한국의 기준금리는 또 얼마나 이제 인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환율의 레벨이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근데 우리가 1,300원대에서 1,400원 갈 때도 그렇고, 이거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뉴 노멀 아니야? 쉽게 안 내려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500원대 위에서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레벨대가 아예 그냥 좀 확 올라간 느낌? 그리고 이 상태로 좀 오래 지속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정말 뉴 노멀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좀 고착화가 된 걸까요? 높은 환율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네. 봅시다. 네. 환율도 그렇고요. 네. 모든 가격이잖아요. 네네. 사실 교환 비율이에요. 환율도. 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잖아요. 우리가 달러나 아니면은 엔화나 유로화 같은 외화를 사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돈을 주잖아요. 그게 그렇죠.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돈과 돈을 교환하는 건데 이제 뭐 재화를 물건을 사든 통화를 사든 우리가 이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하게 됩니다. 이제 수요가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그죠? 공급이 훨씬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내려가겠죠. 거거든요. 지금 환율을 본다면 환율은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건 뭐냐면 그렇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원화가 약해진 거냐, 환율이 올라간 거냐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를 우선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표현해주는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지표지 않습니까? 주요 뭐 6개 통화. 맞습니다. 네. 가중 평균에서 이렇게 네. 가중치가 좀 달라요 통화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쓰는데 네. 이 달러 인덱스를 한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트래킹해서 보면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내내 100 미만에서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100 정도 조금 올라온 상태고요. 이 기준이 이제 100이거든요. 예전 기준으로. 그래서 96에서 99, 100 사이에서 이제 대체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올해까지 이제 한 1년 동안 움직여서 거래가 돼 왔단 말입니다. 네. 90대 후반선에서 거래가 됐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달러가 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뭐 달러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가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달러는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원화만 이렇게 약세를 보인 거냐? 맞아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았는데 국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화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 이 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가 원화인데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통화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달러 패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많이 위안화 패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달러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대금을 원화로 받을 수 있습니까? 달러로. 아. 달러로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화로 받아서 이것을 해외에서 환전해서 국내로 들여와야 돼요. 이것을 원화로 우리가 팔게 나중에 원화로 줘?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어떻게 원화 수요가 늘어나겠습니까? 이게 뭐 진정한 원화의 국제화거든요. 이런 면을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원화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많이 경시하지 않았냐. 우리 자체만 지금 거래의 수준, 달러원 환율에만 너무 보고 있는 거예요. 환율 밑에는요. 이 커다란 빙산 밑에는 그죠? 더 큰 빙산이 있습니다. 네. 밑에 물 밑에. 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이것을 받치고 있는 물 밑에 그 빙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올라간지를 그렇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진작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아직도 많이 풀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원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한면은 자연적으로 원화에 대한 사용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외환 그 환율을 여쭤볼 때 너무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면에서 살펴볼 때 달러 수요가 높았다. 그거에 비해서 원화 수요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합니다. 항상 예를 들면 네. 금리가 낮아서 네. 이자를 적게 해주는 통화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2.5% 주는 통화하고 5.5% 주는 어떻게 보면 통화하고는 사실 매력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랬든 아니면은 사용하기 어려워서 수요가 없든 모든 것을 나눠보면 수요 공급 차원에서 그만큼 수요가 적었다는 거예요. 원화에 네, 대한 네, 수요. 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요. 모든 게 있지만 사실 정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1,560원까지 이제 갔었고요. 그 60원대까지 갔었고 지금 안정이 돼서 1,520원대 뭐 전후로 해서 움직인다.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네네. 이것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여름이 오면서 네. 수요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학교를 해외에 자녀가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여름에 이제 자녀들이 해외 여행 가자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기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화 수요가 이제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자면 환율의 레인지를 조금 예측하는 거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 레인지를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본다면 지금 2024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1,300원대부터 시작해서 1,550원대, 지금 뭐 몇 년 안 된 사이에 250원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오르는데 크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향의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상 한국은행이 다음번에는 인상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뭐 방향이 분명하게 인상 쪽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환율이 네.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신현성 총재께서도 지금 1,500원대의 환율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상당히 높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550원 더 높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번의 인상으로 벌써 이것을 갖다 잡을 수 있겠느냐? 벌써 한 번의 인상은 반영이 됐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인상 가지고는 크게 추세적인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개입을 통해서 엔화의 그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달러당 160원이 벌써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네. 방어를 사실 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만 약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죠. 10조 엔 가량을 사실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일본도. 예, 네. 그만큼 많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쓰고도 방어 못한 그런 상황. 물론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네. 국가 부채 수준도 다르고요. 게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보면서 우리가 환율에 있어서 방어는 일찍 할 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얘기를 본부장님이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BOJ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BOJ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조금 높게 보는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달러원 환율 얘기할 때 엔화하고 최근에 좀 동조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화와 이게, 원화와 엔화가 예. 그러면 다음 주 BOJ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면 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 여쭤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네. 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론 엔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 늦은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일본도요. 예, 네.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어떤 그러냐면 면이요?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조금씩만 올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런 상황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세금을 받아서 뭐 국채 이자로 내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슬프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도 약 15%에서 20%의 어떻게 보면은 지출이 뭐 수입이 이자 비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국채 이자 비용으로 네네네.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급격하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사실상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후에 인상을 또 할 것이냐. 아, 그렇죠. 연말에 또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율이 잡힐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네.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금융 지표들은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유기체 같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지금 올려도 지금 올리는 것보다요.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많이 올릴 것인가 이런 전망이 더 중요해요. 아. 실제로 올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도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원화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 원화가 약하다? 그러면 과거에 생각해 보면 본부장님, 어쨌든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해지지?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급격하게 과도하게 그렇게 될 때는 물론 걱정이 되지만 나름 원화가 약세일 때 수혜를 본다라는 섹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는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또 나라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도 수출주에 좋아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상관관계가 약해진 건가요? 뭐 이제 네. 많이 달라졌죠. 그래요? 지금 예전하고 달라요. 어. 20년 전만 해도 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잘 돼서 너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못 맸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환율이 높아지면은 좋은 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아. 특히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네.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앞선 어떻게 보면 첨단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으로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경제 규모도 한국이 작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그다음 M&A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다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출하지 않고 웬만한 규모의 심지어 중소기업까지도 해외에서 거점들이 다 있어요. 공장도 그렇고요. 수출 거점들이 있어서 여기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 원재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네. 석유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제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품의 가격, 완성품 가격은 그렇게 많이 못 올립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상 마진을 줄여서라도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환율과 우리가 최근에 연결짓는 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매도거든요. 이제 매도 규모가 하루에 파는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위안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고 뭐 많이 팔 때는 6조, 7조 이렇게도 하루에 지금 팔았었기 때문에 이 환율과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이건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제가 그 네.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네. 5월의 무역 수지 흑자가 네. 269.5억 달러입니다. 269억 달러예요. 이게 이제 원화로 바꾸면 약 40조가 넘는 뭐 금액입니다. 1,500원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외국인 순매도만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집계를 해서 보면 한 44.5조? 44조 원이 넘어요. 흑자 규모를 넘어섰네요, 매도가. 네, 한 4조 원 정도 마이너스죠, 사실은 순유출이. 이것만 봐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도 많이 안 나갔고 여행도 많이 안 나갔고요. 투자도 안 하고 해외 사실은 우리나라 그 뭐 투자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서요. 예, 텔레비전을 켜서
미국 시장 다우나 나스닥을 네. 보는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투자가 몇 년 활성화되지 사이 좀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죠. 그럼요. 서학 게임이라는 네. 말이 몇 년 안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외 투자, 미국의 달러 자산에 집중되는 투자가 일어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으로 볼 때 일본하고 비슷하게 예전에 엔캐리와 비슷한 원캐리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해외적으로 이제 다원화되고요. 그리고 투자도 다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뭐 기업들을 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보다 뭐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가 더 어떻게 매력적이면 거기에 예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본이 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국제화되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원화도 좀 어떻게 보면 자율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다는 거죠. 이제 경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발전을 했죠. 네. 우리나라가 정말 첨단 산업을 수출하는 이런 경제 대국으로 났는데 네. 지금 원화는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특히나 달러 프리미엄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모순을 지금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난해 말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잘 안 잡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원인이 뭐인지에 대해서 각계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뭐 제기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물론 이게 이게 답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서학개미가 너무 많이 주식을 해서 뭐 이런 것도 한때 논란이 반도체 됐었던 것도 수출 있고. 대금이요. 원화로 받으면 다 그러니까요. 끝납니다. 반도체 수출. 초반부터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해 예를 주신 들어서요. 반도체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끝난다. 뭐 본부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세금 혜택 어, 몇 퍼센트만 주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최근에는 그게 훨씬 어떻게 개입보다 쌀걸요. 자연스럽고요.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네요. 시장에.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원화, 대금. 네. 그게 이제 원화 국제화고요. 원화를 갖다가 세계화하는 방편이고요. 그러면서 원화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화를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원화로 대금 결제를. 근데 아픔도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어떤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관리 차원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고 그것들이 뭐 이런 의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간소화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상의 어떻게 보면은 뭐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학개미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되고 논란이 이제 한때는 됐었고요. 뭐 말씀하신 이런 방안들도 이제 나오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글로벌 투기 세력이 원화를 또 집중적으로 또 보고 있다. 좀 환이 투기적으로 좀 이용되고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시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일까요? 금융시장에서는요. 네. 투자와 투기를 네.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투자와 투기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서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범법적인 어떻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것을 투기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향하는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은요 굉장히 냉혹해요. 돈을 벌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도덕적인 감정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네. 돈이 어떻게 돈 자체가 자본이 도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이나 국가나 정부가 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배분하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이제 따뜻한 온기를 심어 넣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죠. 정부나 아니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영역이지만 이 자체의 투자만 봤을 때는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 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어가 태어났어요. 이 상어는 상어가요. 상어가. 예, 네. 상어는 끊임없이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네. 돼요. 어떤 참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잡아먹어요. 네. 참치를 보호하고 싶은데 물개를 보호하고 싶은데 이 물개를 잡아먹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물개를 갖다가요 더 강하게 해서 물개가 이빨을 갖다가 가지고 상어한테 공격할 수 있어서 자생적으로 자기가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상어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태생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나쁘다고 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금융회사를 갖다가 그러면 네. 만들지 않고 이거 네.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이 원화가 약해질 것 같아요. 엔화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숏을 친단 말이에요. 거래를.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서 원화의 수요를 창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요 원화를 오히려 투기적으로 매수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대로 시장에 순응하는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리듯이 이것을 해결하는 게 좋지 이것을 뭐 나쁘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말씀해 주신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에 지금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7월 6일부터 달러원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요런 제도 시행이 시장의 환경 변화가 좀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영향은 네.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시간이 이제 네. 뭐 런던까지는 이제 런던 시장까지는 한국 시장을 뭐 좀 늦게라도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오. 일찍 들어오면.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반대 방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정이나 돼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자정에 또 한국 원화를 거래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규모가 아주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본 엔화와 비교해서 일본 엔화들도요. 주요 대규모 은행들에서 보면 동경에 뭐 거래 시간 외에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규모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규모를 뭐 전망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오전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마감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러면은 2시부터 좀 아침까지는 약간 비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거래되는 게 되는 건데 물론 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점도 있다. 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원화 자유화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다가가는 것으로 봐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면에서 예를 들면 원화의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고 게다가 원화 가치를 갖다가 예전 가치는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화의 해외 결제를 자유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의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 시간대에도 이제 환율 대응이 가능하고 뭐 요런 목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변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걸로 봐야 돼요? 좀 커지는 걸로 봐야 돼요? 본부장님? 뭐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아, 다를 것 그래요? 같아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떠한 뭐 안 좋은 금융 뭐 충격이 네. 우리 시간이 아닌 네. 미국 시간이나 아니면 유럽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네. 사실상 금융기관들은 뭐 저녁에는 전 직원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꼭 필요한 인원수만 보통 이제 가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아마 비용도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인력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또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우리 이제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더 긴 시간 열고 이런 것도 하나의 편의로 좀 조건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와치리스트 편입이라도 되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요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본부장님? 뭐 MSCI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부터 시작해서 뭐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어. MSCI는 모건 스탠리 뭐 주가 네네네.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주가 지수고요. 뭐 채권도 이제 지수들이 주요 지수들이 있듯이 주가 지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명하고 보편적인 이런 네네. 지수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특히나 그 패시브 펀드를 지향하는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아,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이 외환 시장을 선진화시키고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청이 MSCI에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 접근성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거. 네, 아.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네. 자료들에서만 봐도요. 아. 수년 전부터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것들 때문에 외환 시장을 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좀 약간 주객이 전도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을 갖다가 선진화한다. 저는 그것도 좋지만 외환 시장을 선진화하면은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 시장이 더 잘 되는 그런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반대 방향으로서도 좀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제도적인 변화가 올해 있었던 게 윅비. 네, WGBI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가 이제 편입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작년 말 원래 편입이었다가 조금 미뤄져서 올해 4월인가요? 본격적인 편입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편입된 후에 변화가 좀 있어요, 본부장님. 어때요? 네. 긍정적인 실제 뭐, 역할이 많이 있었죠. 그래요? 사실 본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에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는 이제 그 최근에 좀 뭐 순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주시장에서 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팔기 전에.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되고 있고요. 매달 일정 금액의 외국인들의 그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그 4월까지만 해도 이제 3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동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요. 사실 3월 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월 말 3월 초에 뭐 2월 말에 일어난 것으로 네. 본다면 3월까지도요. 사실상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와 비교를 해본다면 네. 달러 엔 환율의 상승 속도보다 달러 원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제어되어 있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4월 달에. 그것은 뭐냐면 네. 윅비나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모멘텀이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었고요. 이러한 모멘텀이 이제 11월까지 편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더 국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실용적, 실질적으로 그러면 달러를 사려는 지금 마음이 있는 분들 혹은 환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 아니면 미국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데 환전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본부장님이시라면 지금 환율대에서 1,520원 뭐 요 부근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러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기다리시겠어요? 그 네. 질문을 하나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네. 예, 그게 뭐냐면 환율의 그 어떻게 보면 뭐 그 밴드 수준이 맞아요. 지금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인가 이 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수준 자체는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환율 상승 요인도 있고요. 하락 요인도 다 있습니다. 사실은 환율 상승 요인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환율의 상승 요인이 조금 더 강할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한 1,400원대 중후반에서 높게는 1,600원대까지 이렇게 열어 놓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인 그 뷰고요. 이렇게 본다면 근데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금리 결정에 많이 좌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일반인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산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살 것이냐 아니면 1,5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는 소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추세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요 이렇게 쭉 올라가지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네네네. 쭉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고 더 올라가고 이런 뭐 상을 보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올라간다고 해도 그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어떠한 기준을 딱 줘요. 나는 1,500원대가 되면 1,500원 이하가 되면 무조건 한 몰빵에서 다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조금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1,520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원에서 1,550원까지 단기적으로 구간을 정해요. 네. 이 구간 안에서 내가 사는데 1,530원 밑에서는 내가 매일 어느 정도를 사겠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필요한 금액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비즈니스 데이가 한 20일 정도 남았다. 15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 내가 한 15일 동안에 매일 100만 원어치를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해당되는 날짜를 정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1,530원을 기준을 두고 이 밑에서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분해서 사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더 많이 투자됐을 때는 환율이 더 낮아졌을 때 더 많이 사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어떤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정해서 사게 되면 평균 환율에 수렴하는 그런 환율을 나중에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는 약간 밴드가 넓긴 한데 1,400원대 중반 후반 정도에서 조금 높게는 1,600원까지도 좀 열어둔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 중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사실은 다 있다. 근데 상승 요인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 추세적으로 그림이 상승하는 이게 뭐 완만하든 급격하든 어쨌든 상승하는 건데 아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런 구간을 실용적으로는 좀 잘 이용해라라는 말씀이네요. 기본적으로 네. 워낙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아. 예.
원화 유동성이 좀 많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조금 지금이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좀 완정될 만한 변곡점은 어떤 신호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요거를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즉 한국이 이제 뭐 해외 투자하시다가 네. 이제 한국의 투자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더 모멘텀이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한동안은 한국 투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신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투자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달 일본인들의 대미 투자가 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엔화 약세로 귀결이 되는 거고 한국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개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지만 구조적으로 이러한 환율 상승의 추세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금리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미국도 물론 물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얘기가 급격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미국도 금리 인상, 일본도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얘기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은 좀 방향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가요? 요게 또 환율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확 네. 꺾였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부터. 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이 달러원 환율이 상승 추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네. 금리 역전폭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걱정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3점 뭐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3.25% 높은데 맞아요. 예, 3.75%로 높은데 네. 이것이 예를 들면 4%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4.25%, 4.5%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또 2%까지 20% 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한미 역전폭이 이런 걱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매력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신현수 총재께서도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율과 금리의 관계 그리고 지금 상황 뭐 이런 부분들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환율이 최근에 워낙에 화두가 되고 있어서 또 요청을 드려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좀 들어봤고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이신 변정규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율이 좀 안정이 다소 됐지만 그래도 1,500원대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금융시장,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연결 지어지는 면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뒤에 이어지는 방송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